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오랫동안 정치계에서 활동하시면서 여성 가족 정책 전문가라는 평을 받는 분입니다. 조국 혁신당 정춘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박수를 쳐야 되나요? 네. 아, 의원님 성함이 워낙 독특해서 한번 네. 들으면 잊을 수가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훌륭한 네. 점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춘생, 네. 그 봄에 태어나신 건가요? 네. 봄에 태어나서 봄춘 날생을 써서 네. 춘생이거든요. 네. 근데 어릴 때는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너무 이름을 바꾸고 싶어서 네. 아버지한테 많이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춘생이라는 이름이 네. 굉장히 오히려 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글로 치면 봄날이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이 너 이름이 춘생이니까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아예 슬로건으로 해서 정치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해주셔서 저의 모토가 이제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한다. 예, 그렇게 그러네요. 생각하면서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봄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주 출신이십니다. 네. 아, 저는 야, 제주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으면 얼마나 추억이 많으실까 네, 너무 네. 부러운 마음이 네네. 들거든요. 지금도 네. 뭐 언니들, 오빠들 다 살고 계시고요. 제주도 너무 좋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 자연의 그 귀함, 네. 가치를 모르고 자랐죠. 그냥 그 중학교 때 우리 음악 선생님이 서울에서 일부러 자기는 제주도가 너무 좋다, 네. 예쁘다 해서 자원을 하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생님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 이 시골이 뭐가 좋다고 그러면서 유채꽃을 보시면 너무 아름다워 이러는데 네. 저게 뭐 예쁘지? 늘 보셨으니까요. 아, 우리 그냥 농작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크고 나서야 가치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제주 하면 뭔가 마음에 몽글몽글 계속 남는 게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광주 하면 5.18, 네. 그리고 제주 하면 4.3 그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친오빠 두 분이 4.3 때 네. 희생되셨거든요. 그게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트라우마고 상처고 아유.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네. 알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비록 서울에 살지만 제주도가 키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4.3 문제만큼은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나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머님이 제주를 튼튼하게 내 안식처 같은 고향으로 지켜주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 지난해에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국회의원 이제 당선되고 딱 그 네. 해였네요. 제가 98년도부터 새정치국민회의 네. 당직자 공채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쭉 제가 서울 생활을 하고 제주도에는 그렇게 많이 가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말은 없으시지만 계속 그 딸의 그 성장,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시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가끔씩 저에 관한 기사가 나오면 이렇게 오려서 놔두고 나중에 친정, 서랍 이렇게 뒤지다가 내 기사가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세상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아프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아프셔가지고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거예요, 몸이. 어머니가. 근데 이제 오늘 내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조금만 더 살아계시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언니들이 내가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할게. 춘생이 올 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조금만 기다려줘.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버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표결 다 끝내고 내려갔고 어머니 다 가시는 모습 봐드리고 그냥 지켜봐줘서 고마워. 네.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그 우리 딸이 넷이에요. 네 자매인데 그 어머니의 유품을 그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 정말 저 서랍 저 깊숙이에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상장들이 또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세상에. 막 때묻고 뭐 구겨지고 한 상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계속 놓지 않으셨구나. 자랑스러워하셨네요. 결혼하고 이제 따로 살고 있어도 계속 이걸 보면서 한번 웃었을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언니들 아유, 같이. 많이 네. 그리우시겠습니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계시진 않지만 계시다면 계속해서 스크랩할 만한 내용들로 이제 네, 활동을 네. 쭉 네. 이어가실 텐데요. 아마 지금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응원을 주고 네. 계실 텐데요. 네네. 자, 지금부터 우리 정춘생 의원님의 인생책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인류의 절반, 여자에 대해 기록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남성을 표준으로 삼아 설계된 사회 시스템은 여성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수집되지 않았던 여자에 대한 데이터. 이 같은 데이터 공백은 모든 분야에서 여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데요. 여성에 대한 방대한 통계와 자료는 보다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책 안에 재미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흥미롭게 네네. 읽었습니다. 네, 네, 네. 이 책을 특별히 인생책으로 고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당에서 활동할 때도 여성가족 정책 전문위원을 거의 8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여성국장을 또 오래 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마지막 여성가족 비서관을 했거든요. 청춘을 다 바친 거의 내 인생이 여성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데 이 책이 더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책을 선정했고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네.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세상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스마트폰을 내가 왜 이렇게 자주 떨어뜨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스마트폰도 남자의 손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몰랐던 사실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톤이 낮아지네. 작가님 어떠셨어요? 아, 저한테 뭔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비난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아니,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최대 쇼핑몰 사이트 있잖아요. 그 정글. 네. 거기서 AI로 채용을 했대요. 근데 채용을 하고 보니까 남자 지원자들한테 점수가 더 많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알고리즘을 짜진 않았는데 과거 채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AI 세상이 이제 열리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데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존의 데이터들을 그대로 썼다가는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심지어 AI도 여성 차별적인 어떤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걸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 젠더 데이터 공백이라는 게 결코 악의적이지가 않아요. 네. 고의적이지도 않아요. 네. 근데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삶에 체득된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러니까 AI 얘기하셨는데 AI한테 교사를 한번 묘사를 해봐. 그러면 어김없이 치마를 입고 정장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습되어 왔다는 거죠. 자, 오늘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서 정춘생 의원님의 책과 인생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젠더 데이터 공백입니다.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이야기인데요. 서론 보면은요, 남성 디폴트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역사 하면 영어로 뭐죠? 히스토리. 그렇죠. 네. 남자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여자들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인권 하면 영어로 뭘까요? 인권. 휴먼 라이트잖아요. 네네. 예전에 지금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라이츠 오브 맨이었어요. 오. 예. 그게 바뀐 지가 100년도 안 돼요. 인간을 그렇죠. 지칭하는 게 남자를 맨이었다. 보는 거죠. 오. 예, 예. 그리고 소방수 하면 영어로 파이어맨이에요. 네. 예. 요즘은 여자 소방수도 많고 소방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파이어 파이터라고 하자 이런 제기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공감대가 다 확산이 안 됐지만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어 있고 아, 그러니까 남성이 항상 기본값이 되었다라는 네네네. 의미인 거군요. 네네네. 야,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동차 설계도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성 170cm 키에 뭐 76cm를 기준으로 한 이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권진영 씨도 그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저 안전벨트를 남자들까지 똑같이 이렇게 못 매요. 여기가 좀 와요. 너무 불편해요. 이렇게 와요. 네. 가슴을 막 짓누르고 하니까 사고가 발생해도 더 크게 다치는 이런 결과가 났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 친화적으로 설계하지 못할까? 네. 그 어쨌든 전체 국가가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그 설계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의료 사고로 인해서 비용 이렇게 되는 게 더 적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접근에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인간의 표준이 남성이 되면서부터 이 문제의식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네네네. 책인데요. 네네. 저는 첫 장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설 작업에 있어서도 네네네. 여성이 배제되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오던데요. 이시안 작가님께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스웨덴의 칼스코가시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인데, 네, 네, 네. 그러니까 눈을 치우면 일단 자동차 다니는 도로부터 치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치우고 그다음에 좀 남으면 이제 인도 그렇죠. 자전거도로 네, 이렇게 네.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칼스코가시에서는 요거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먼저 치우고 주도로로 바꿔봤어요. 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통 여성들이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그런 걸 이용하는 비용이 높더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 또 등하원을 시켜야 되고 네, 유모차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도 병원 데려다니고 뭐 이런 것들 네네네. 장보기 할 때도 그렇고 근데 기존의 사고를 보니까 이 여성들이 여기서 그 넘어져가지고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여기를 먼저 치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낙마 사고 이런 사고 외상 사고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또 그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성인지적 예산이라고 하거든요. 성인지적. 그 성평등 지수가 높은 스웨덴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했더니 사고율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의료비 발생도 굉장히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는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거죠. 사회가 더 안전해지는 네, 거네요. 네, 네, 이 제설 작업에 있어서 남녀의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깨닫게 된 그쵸. 것이 네. 실제로 뭐 가사라던가 돌봄에 있어서 여자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그쵸. 있다라는 예, 것도 예. 나오게 되는 네, 네, 거잖아요. 근데 뭐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여성의 무급 노동에 대한 네, 네, 가치가 네. 참 제대로 평가를 못 네, 받는 네.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이 아니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자기의 노동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고 거의 무급으로 집안에서 행해지고 너무나 당연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성의 삶의 질도 낮아지고 경제 활동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거의 GDP의 우리나라 통계 최근의 통계가 GDP의 25.5%를 차지할 정도의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제적 가치가 평가되어야 된다. 그래야 노후의 여성들의 삶도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실례지만 우리 의원님 자녀가 혹시 둘. 예, 예. 그러면은 많이 도움을 받으셨나요? 아, 저는 도움이 아니라 나는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애초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편이 적극적으로 많이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초기고 신혼 초기고 저도 많이 고달팠죠. 그래서 저는 하나를 포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을 하는 대신에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베이비시터를 고용을 했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할 수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계속 이거를 해결 안 되면 계속 부부싸움을 이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가장 크게 포기한 게 저희 집을 포기했어요. 어떡해요. 모을 수가 없었죠. 네. 예. 아. 어쨌든 그런 생활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진영 씨는 책에 그 젠더 데이터 공백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혹시 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 204페이지 보면은 네. 남자에 맞는 원 사이즈 피아노 있잖아요. 맞아요. 깜놀했어요. 네. 이 피아노의 한 옥타브 길이가 122cm인데 여자들 손의 한 뼘보다 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남자들한테 맞춰져 있는 옥타브 사이즈라고 해서 아 그래서 손이 안 닿구나. 야, 저 정말 깜놀했습니다. 야, 그래서 세계적인 우리가 진짜 피아니스트들은 다 네. 남자인 걸까요? 야, 남자가 이것도 생각도 편하겠더라고요. 못했던 거네요. 네. 실제로 20위 안에 있는 네. 피아니스트 보니까 대부분 다 남자 2명 있었거든요. 여성은. 그분도 그 여성 두 분은 손가락 길이가 남자만큼 길었던 거예요. 진짜 너무.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성에 적합한 치수에 맞는 피아노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 한 옥타브를 작게 만든다고 해서 소리가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포기 안 하더라고요. 예. 야, 그 젠더 데이터 공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오늘따라 이시안 작가님 말씀이 좀 없으셔가지고 툭툭 치고 들어와요. 뭐. 불편한 내용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고 예전에 제가 그 대학원 때 이대 대학원에 네. 그 청강을 간 적이 있어요. 네. 신화 수업이 있어가지고 네. 딱 갔는데 한 20명인데 저만 남자인 거예요. 네. 그 교수님이 유림이 얘기해봐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남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미영이 얘기해봐. 여기에 대한 남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해서 성 대표로 가신 거네요. 그 교수님보다 제가 말을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고 그냥 드롭했거든요. 약간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계속 느낌이죠. 물어보니까. 근데 저도 여기 되게 기억나는 게, 네. 아,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한 게 뭐였냐면, 사무실 온도 있잖아요. 네. 이 사무실이 보통은 40세 70kg의 남자에 맞춰가지고 온도가 정해진대요. 표준 온도가. 근데 보통 여성은 그거보다 좀 높아야 된대요. 심지어 한 5도 정도 높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별의별 데 다 이런 데이터 공백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좀 불편한 얘기임에도 진짜 재밌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당직자로 정치인으로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당직자로 30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셨더라고요. 여기 책이 또 나와 있는데, 아, 네. 야, 정춘생,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하면서 당직자가 정치를 바꾼다라는 제목의 책도 직접 내셨는데, 여의도 정치의 한복판에 계셨던 건데,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보좌관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드라마도 있고. 네. 근데 당직자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무처 당직자들이 뭘 하는지. 근데 그것을 저의 경험으로 기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그 2016년 2월에 있었던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예요. 네. 192시간. 192시간. 맞아요. 기억나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국회 선진화법 제정되고 나서 최초로 있었던 필리버스터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테러 방지법을 굉장히 밀어붙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인권 침해 그 소지가 있다 이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안 된다 여야 합의가 안 됐고 상임위에서 처리도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계속 버티다가 정부에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넣으니까 직권상정을 했어요. 직권상정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법안 처리는 상임위 거치고 법사위 거치고 본회의 가는 게 이게 정상 통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필리버스터를 할 만하다. 왜냐하면 민주 진보 진영이 반대하는 법안이고 의원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해볼 만하지 않겠나 했는데 그럼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반향을 일으킬지 몰랐어요. 국회 방송 생중계라도 보시고 막 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민주당의 그런 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지율 반전에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요. 이것을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했던 게 굉장히 저로서는 큰 자부심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거군요. 네네네. 근데 아까 여성국장도 하셨다는 이야기 네네네. 하셨는데 뭐 무상보육, 출산 후 휴가 급여 네네. 전액 지원 같은 정책도 또 기획을 하셨었다고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성가족 전문위원 할 때는 여성들의 삶을 많이 봤죠. 그 대화도 많이 하고 단체에도 많이 만나고 또 학교 다닐 때도 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 전문위원으로서의 소임을 그냥 다 하려고 노력했다. 그 정도. 아직도 그 30대의 어쨌든 결혼과 출산 그 시기에는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더 했겠죠. 출산을 한국가를 가게 된 그 비용, 그 급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의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여성들을 아예 채용을 안 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만큼은 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해서 한 게 이제 산전 휴가급여 전액 그 고용보험 지원 뭐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여성가족 정책 전문위원은 이제 국회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뭐 할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여성국장은 당에서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무게중심을 가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2011년 2월 1일부터 여성국장으로 발령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여성 당원들이 엄청 헌신적으로 일을 해요. 근데 정치적 대표성이나 정치적인 지위나 보면 굉장히 낮거든요. 뭐 여성 지방의원 숫자도 굉장히 부족하고 여성 국회의원은 더 부족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그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야 여성들의 삶, 보다 다양한 삶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여성 할당제를 강하게 밀어붙였죠, 당에서는. 근데 이제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그 당시에 지망생 19대 총선 앞두고였으니까 요 제도가 우리를
발목 잡을 것이다.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위헌 소송도 내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네. 정춘생 국장은 맨날 여성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성 국장이 여성을 얘기하지 여성 국장이 남성만 얘기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그때 우리 막 싸웠지만 정춘생 그때 잘 싸웠어.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22대 총선에서는 네네. 제가 듣기로 여성 당선인 역대 최고라고 들었는데 네네. 여전히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300명 중에 60명이에요. 그러면 20%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다수가 24명의 비례대표예요. 17대 국회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때는 여성은 50%를 공천해야 한다. 그래서 비례대표는 그렇게 계속 보장돼 왔지만 지역구가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죠. 다음 총선 때는 여성들 지역구를 얼만큼 공천할 것인가가 네. 또 저의 숙제이고 네. 논쟁거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즘은 정치인으로서 여성과 관련해서 어떤 네. 사람들의 좀 관심 갖고 계실까요?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법안이 4.3 특별법도 있지만 교제폭력 방지법이에요. 작년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거제 교제 살인 사건. 네. 너무 끔찍해요. 네네. 근데 피해자가 죽을 때까지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법의 공백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혼인해서 가족 관계도 아니고 가족의 범위를 그냥 혼인 관계에 의한 범위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를 하고 가장 큰 내용은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는 거예요. 반의사 불벌 조항 때문에 처벌 불원서라는 걸 써요. 그것도 억지로 쓰는 거죠. 정말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협박을 하는 거죠. 회유. 그러니까 이걸 안 해주면 난 너네 가족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만두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임위가 법사위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거를 소위로 넘겼지만 상정도 안 하고 논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하고 대부분 보면 젠더 폭력 관련된 건데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 성폭력이 이제 가족 아니면 친족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 때는 무서워서 얘기도 못하고 신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그 트라우마가 계속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고 그래서 신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소시효가 폐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맞는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 숙제 여러 개 껴안고 네. 계십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네. 이쯤에서 진영 씨 잠깐 쉴 시간 드릴까요? 잠시 쉴 수 있는 네, 시간. 네. 결정 OX 퀴즈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하나, 둘, 셋. 세 분인가요?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입법들이 효능감 있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행복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 무게는 굉장히 무겁고 책임감은 더 무겁다.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복하지만 무거우시군요. 네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에서 정치 경험을 오랫동안 쌓은 나. 솔직히 보좌관들의 업무를 조언하고 싶을 때가 많다.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해서 얼마나 답답하실 때가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 당직자를 하다 보니까 원내 일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내, 그러니까 국회 의사국장도 있었죠. 원내 행정기획실장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국회법에 대해서는 더 제가 잘 아는 것 같아요. 그 절차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개입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지, 뭐 이런 부분이 그 절차에 관련된 거를 보좌를 했었기 때문에 당직자로 그런 부분은 조언을 좀 하죠. 저기 바깥에 그 부자진 얼굴이 좀 어두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한번 있으셔서. 일하면서 엄청 눈치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치계에서 활동을 하느라 가족에게 소홀한 적이 많다? 하나, 둘, 셋. 그러실 것 같아요.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도 가족분들은 되게 많이 응원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이 응원하지만 애들이 잘할 때 학생일 때 너무 불량 엄마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할 정도로 네. 아이들이 정말 미안하죠. 그거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성장할 때
다른 엄마들처럼 많이 케어는 못한 것 같아요. 아들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가 화장하는 걸 싫어해요. 또 나갈 거잖아. 막 이러면서. 화장하면 나가는 거니까. 아유, 그러면서 안타까워라. 한 번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화장하지 않으면 나 컴퓨터 게임 안 할게. 엄마의 빈자리.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지나가고 보면 몇 번 화장하지 말걸. 얘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근데 네. 나도 화장을 계속 했고 우리 아들도 컴퓨터 게임을 계속 했잖아요. 계속 게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공약을 한 거야, 아들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네. 아이들이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네, 엄마가 네, 일을 한 네, 거니까 네. 엄마를 누구보다 네, 이해하고 지금은 인정할 많이 거라고 이해를 생각해요.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역시 바쁜 의원님 지금까지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돌봄의 민주화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정치적인 소명으로 돌봄의 민주화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돌봄의 민주화라고 하면 낯설잖아요. 네. 생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국혁신당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굉장히 핵심 의제로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교육권이나 건강권, 환경권, 노동권처럼 정말 우리가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들을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런 거 그중에 하나 돌봄권을 제가 당 차원에서 이것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돼도 될 것이다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대의 인구 집단이 386 세대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 386 세대가 이제 노인이 돼요. 본인을 돌봐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자녀 돌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중 돌봄에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을 가족의 영역으로만 맡겼을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불행하다. 그래서 돌봄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고 그런 부분, 그게 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돌봄이 누군가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졌었는데 네네네. 이렇게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네네. 이게 정책이 이루어지면 네네.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지금까지는 다 엄마의 영역이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엄마들이 물금 노동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평가도 못 받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연금에서도 또 배제되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를 분명하게 평가를 하고 이것을 보장하는 설계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해야 된다. 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장 저만 해도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키우시느라 애쓰셨는데 이제 어머니도 7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럼요. 네. 아직 할머님이 살아 계셔서 할머님 돌보시느라 네, 애를 네. 쓰고 계시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사회가 네. 함께 그 네. 역할을 맡아야겠구나라는 네, 네.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맞아요. 저출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정말 네. 요즘 너무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접근 방식을 좀 발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네, 아시죠? 프레임 얘기잖아요. 공화당의 코끼리만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할 것이 그 프레임에 빠져서 근본적인 민주당의 승리 전략 이건 안 나온다. 그래서 생각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저는 저출산 대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출산을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출산은 생각하지 마.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출산을 안 하지? 결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남녀가 만나지 않는, 그럼 맞선을 출산하잖아요. 돌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면 외국에서 가사도우미 수입하면 되겠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출산 안 할 거 보면 내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내 삶의 질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OECD에서 가장 남녀 임금 격차가 커요. 그리고 OECD에서 최저임금 일자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내 현재의 삶도 불행한데 내 미래도 불행한데 여기서 내 아이를 낳겠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저는 삶의 질을 개선한 이 노동의 문제, 삶의 질 개선의 문제,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의 문제, 성평등 문제, 그리고 노동시간 문제 이런 거를 하나씩 개선하면 삶의 질이 다 나아지고 삶이 바뀌면 아이 낳을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행복이 높아져야. 출산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예. 개인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으로 접근하자.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새로 만들어지는 정부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랫동안 당직자로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해결책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정치인으로 이제 새롭게 하고 계시니까 정치인으로서의 롤모델이 있으실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롤모델이라기보다 정치를 하면서 존경하고 가장 매일 어쨌든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이세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냈고 그중에서도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걸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특히 여성정책, 여성부라는 것을 창설을 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 여성을 호명했죠. 여성부 창설을 통해서 만들고 지금은 성평등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남녀평등이라고 해서 남녀평등 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국가 아젠다로 공개대회에 올리셨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을 하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어요. 1999년도에 그때 성희롱이란 개념을 제일 먼저 도입을 해요. 지금은 그게 성희롱이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에요. 그때는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법제화되지 않고 개념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희롱하면 막 놀렸죠. 뭐 이래도 성희롱이야? 이래도 뭐 성희롱? 맞아요. 근데 그런 논란을 무릅쓰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성희롱도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안 된다, 이게 범죄다라는 것들을 먼저 만드신 대통령이세요. 여성부 장관에 대해서도 작은 부처니까 굉장히 위축될 수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여성부에 좀 커야 되니까 국무위원들 여성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정치인으로 활동할 때는 항상 생각을 하죠. 네. 자, 오늘 인생책으로 네네네. 아주 재미있는 책 보이지 않는 여자들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네. 2030 이번에 응원봉 정치 하면서 다양한 2030 여성들을 봤잖아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은 정치인들이 2030 청년들이 했다 얘기를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면 2030 여성들이 나선 거거든요. 그분들이 왜 나왔을까? 보니까 각자 저마다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차별적인 경험을 갖고 그 차별적인 경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고 싶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정치가 국회가 받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와도 좀 연결되는 거라서 제가 한 부분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 책 50쪽을 보시면 남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워진 세상에 사는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은.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희망도 있다. 여자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의 몸과 목소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을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공백이 메꿔진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은 내심,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여자를 표준 인류에서 벗어난 존재로 여겨왔다. 그것이 여자들이 투명 인간이 된 이유다. 지금은 관점을 바꿔야 할 때다. 여자들이 보여야 한다. 그래서 여자들을 보이고 싶어서 저는 이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젠더 데이터 공백을 네네. 메워서 네네. 이제 여자들이 투명 인간이 아니라 여자도 네네. 보이는 네네. 세상이 되어야 한다. 모두의 인권을 네. 존중하면서 함께 행복해져야 된다라는 메시지인데요.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저는 제가 그동안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맞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노래가 생각나요. 나도 여자랍니다. 노래 생각나고,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왜 한 집안의 엄마도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의원님도 그런 엄마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 여성학이라는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때 강사님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때 어디 가서 여성학 들었다고 깝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주셨냐면 네. 여성 페미니즘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오빠와 여동생이 같이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나 여성학 들어서 여성에 대해서 좀 안다 막 그러니까 그때 여동생이
오빠, 근데 오빠가 먹고 있는 수전 은수저고 내 수전 스테인리스 수전인 거 알아?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남성도 모르지만 여성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변화의 시작은 사실은 인식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우리한테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인식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점이 돼 있는 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의원님 오늘 인생 책방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스스로 제 정치인으로서의 활동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이게 결코 젠더 갈라치기나 남녀 구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의도하지 않게 그리고 그 고의적이지 않게 배제됐던 그 젠더 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접근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의 성함에도 봄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앞으로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봄날을 선물하는 따뜻한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